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대표의 이 당이 합쳐지는 거. 네. 그러니까 이준석과 이낙연계가 합치는 거는 가능성이 커요? 굉장히 지금 이질적인 문제로 굉장히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가능성은 조금 더 줄어들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조홍천 의원이 그래서 탈당할 때 속내를 내비친 거예요. 좀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 미니멀리즘으로 좀 가보자. 너무 많이 나가버리면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니까. 예.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른바 정책적 차원에서 너무 논쟁적 이슈들, 예.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들, 뭐 그다음에 노년 무임승차 그렇죠. 문제부터 그러니까 시작해서 노년 무임승차 플러스 여성 그다음에 공무원 여성들 문제. 군대 가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이게 우리 사회에서 고민할 지점은 맞는데 예. 이렇게 불쑥 꺼내듯이 하는 것보다는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정치적인 수기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인데 일단 질러버렸어요. 개혁신당은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만일 합칠 때 그러면은 이 총선에 대한 뭐 화학적 결합뿐만 아니라 이 정책적인 녹이는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 숙제를 남겼어요. 근데 지금부터 계속 더 많이 가면 갈수록 돌아올 수 있는 선택지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행보가 과감해지면 과감해질수록 오히려 합당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 네. 다만 지금 민주당계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과 이른바 탈당파 의원들의 신당자 이 두 미래 대연합. 대연합이 합치는 것도 약간의 이견과 노선이 약간 좀 말하자면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점을 합치는 이른바 중텐트가 먼저 돼야 나중에 빅텐트가 될 텐데 네. 이 부분도 약간 지금 좀 속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설 지나고 나면은 확실하게 이제 그때는 말하자면은 급조해서 한다 그러면은 일종의 말하자면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관리를 얼만큼 정교하고 치밀하게 할 수 있느냐가 지금의 3지대 빅텐트의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낙연, 이준석, 그다음에 조응천 의원들 민주당에 나간 그 미래 대연 이렇게 세 파트가 각각 총선을 치르는 일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배제할 수는. 그렇다면 만약에 그 빅텐트가 꾸려지게 된다면 골든타임은 언제라고 봐야 되니까 설 전에는 일단 꾸려져야 어느 정도 이번 선거에서 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설전이라고 하면 이번 주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설전에 예를 들면 같은 방향성만 인정을 하고 네. 원칙적으로 통합 정도만 이야기만 한다 하더라도 저는 큰 정치적 성과를 저는 가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조차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나 저는 이 빅텐트의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각계의 약진을 해갖고는 사실 이 지금 소선거구제라는 대한민국의 이 독특한 선거구제에서 이 군소정당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덩치를 키울 수밖에 없는 이 당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본 이 양당의 그 공천자들이 다 결정되는 게 아마 3월 한 중순까지는 예. 아마 빅텐트의 시간은 남아 있다. 그러나 이 가장 이 제3지대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목인 이 지금 설전에 이 하나 된다나 원칙을 합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인데 그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 그 기호 3번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각각 되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빅텐트가 안 쳐지면 빅텐트가 안 쳐지게 되면 뭐 정의당이 정의당이 가는데 만약 빅텐트가 쳐지게 되면 그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이삭죽기도 좀 할 것 같고 현역들 뭐 낙선되는 경우 이렇게 그 3번이 가지고 있는 정치 상징성도 있지만 정치적인 실리도 아주 만만치 않거든요. 예. 국고 보조금이 아주 크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 아마 이 두 자릿수 정도는 확보하고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까 본인 걱정부터 먼저 하라고 이제 얘기하셨는데 조국 전 장관도 신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리된 거 아니었습니까? 조국 전 장관 문제. 아니 이제 그 이준석계하고 민주당이 합쳐지는 거는 이제 정리가 됐고 너무 이제 가능성이 그쪽 떨어지니까. 내용은 뭐 잘 모르는데. 독자적으로 조국 전 장관 독자적으로 뭐 우의정 서울대 교수와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꼭 조국 전 장관을 떠나서 모든 분들의 지금 신당을 이렇게 꾸리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의 그런 것들이 선거제가 어느 정도 어느 선거제로 결정되느냐 여기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재명 싶습니다. 대표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군요. 그건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하고 난 다음에는 예. 지금 국회 정개특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서 여야가 선거의 룰이기 때문에 합의를 해야 되고 네. 그 영향이 다른 이제 당을 만드시는 군소정당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조국 전 장관의 신당과 관련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국회에 도전한 것 자체를 그렇게 지지하지 않는 편이지만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아마 절실할 거예요. 아까 2심에서 뭐 법정 구속까지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느냐. 조국 전 장관이 소위 말해서 돌을 하나가 놓는 것 자체가 예. 소위 말 제3지대의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네. 정치적으로 뭉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모티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법정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과거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옥중 출마를 해서 당선된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아마 조국 전 장관의 신당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비례대표 제도가 지금 현재의 최소한 준연동 정도는 돼야만 네. 아마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난 4년 전에 열린 우리 당 정도의 수준까지도 예.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공천 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조국 전 장관 전략 공천이든. 지금 뭐 조국 전 장관은 뭐 우리 당원도 아니시고요. 예. 뭐 신청했다는 얘기를 듣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민주당에 있다 나가신 분들 미래대연합 그러니까 이제 뭐 조홍천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도 또 이렇게 손잡을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전혀 없다.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뭐 그냥 독자 신당 만드는 거 말고는 없네요. 정치를 하고 싶다. 뭐 송영길 대표도 신당 만들겠다고 하는데 뭐 조국 전 장관이 또 못 만들기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얘기 듣고 보니 또 그러네요. 예, 뭐 만드는 거는 본인들의 자유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제3지대가 뭐 만약에 이렇게 빅텐트를 꾸린다고 한다면 그 파급력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볼 만한 게 최근 지지율을 보면 제3지대 지지율이 꽤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당층이 거의 20%대에 비해서 제3지대 지지율은 한 자릿수에 너무 낮아요. 불과한데요. 무당층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준석 대표의 언어가 일단 너무 강경하죠. 개혁신당 쪽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예, 이유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일단 빅텐트가 쉽지 않은 이유가 네. 일단 중텐트 정도는 돼야 중텐트끼리 합쳐서 빅텐트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개혁신당은 일단 중텐트가 안 돼요. 왜냐하면 개혁신당하고 한국의 희망이 합당을 했는데 네. 한국의 희망은 개혁신당에 온전히 흡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최진석 상임대표, 뭐 김진수 대변인 이런 분들이 탈당을 했어요. 사실상 네. 양양자 의원이 텐트도 아니고 이거는 혼자 침낭을 갖고 들어온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중텐트도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준석 대표의 언어가 강경하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이유가 어제 바로 이 MB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이른바 기피 인물을 본인이 콕 찍어서 얘기를 했어요. 네. 특정한 분을 지칭하면서 누구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분은 배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우리가 외교에서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고 하잖아요. 예. 기피 인물. 예. 그런 기피 인물을 콕 찍어서 지정을 할 때는 그 국가와의 외교 관계가 아주 심하게 경색되는 걸 감수하고 그리고 아주 뚜렷한 명분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개혁 미래당에 몸담고 계신 분을 지금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같이 통합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통합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언행이죠. 개혁미래당 쪽에서도 이 문제는 아주 유심히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대 양당 얘기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그 틈바구니에서 또 새로운 이색적인 정당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대한소상공인당이라고요. 소상공인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당 발기인 대회가 좀 있었습니다. 정재훈 전 이제 한국 수력원자력 한수원 사장이 이제 주도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그 총선이 말하자면은 거대 양당이 아니면 제3지대냐 얘기 나오는 건 예. 이건 정치적인 말하자면 프레이밍밖에 안 되잖아요. 정치적 나눔. 그렇죠, 정치인들이.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지금 유의미한 정책적인 모습들이 없어요. 또 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출생 기본소득제하고 이쪽 국민의힘이 내놓는 지금 지역개발밖에 없는데 정책 정당을 표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공인이라는 정확히 타겟된 계층을 바탕으로 만일 여기서 원내 진출에 성공한다 그러면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게 소상공인들 위한 전담 은행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까지 정부가 정치권이 매일 여기를 이제 위한다, 소상공인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된다 얘기하면서 정작 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해관계,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적인 이 지평은 우리 힘으로 한번 넓혀보겠다. 그래서 이게 뭐 연동형 비례대가 제가 되든 병립형이 되든 유의미한 득표를 통해서 우리가 원내 진출하는 그런 기반으로 삼아서 소상공인들이라는 중요한 타겟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건실한 뿌리가 되도록 한번 해보겠다는 정책 정당을 표방하는 정당이 한번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건 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잠깐 정재훈 창당 비준위원장인가요? 네. 예, 한번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상공인들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약자들과 함께 행복한 공동체, 진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두려움 없이 앞장서겠습니다.
거대 정당이 얼마나 소상공인 정책을 제대로 못했으면 저렇게 정당이 만들어질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요즘 경기 침체 때문에 제일 그 어려운 분들이 자영업자들, 그중에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의 이해, 그분들의 애한, 그분들의 고민, 그분들의 바람 이런 걸 아마 좀 모아서 할 어떤 식으로든 제도 정치권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동안 제대로 반영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나서보자는 아마 이런 의지를 갖고 지금 당을 만드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대한민국의 이 지금 그 국회의원 선거제도, 이 소선거 제도가 상당히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설사 뭐 준연동의원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예. 사실은 그 봉쇄 조항이 3%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국적으로 3%를 얻는다는 것 자체도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분들의 의지와 기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걸 과연 정치적으로 결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MBN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